야, 김태영, 뭐하냐? 빨리 안 넘어와. 태영은 이를 악물고 2미터 높이의 장애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뛰어오르는 순간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어요. 아! 야, 땡볕 좀 맞았다고 들어눕냐? 그럼 나도 실려가야겠다. 요즘 젊은 신병들은 정말 훈련 빠지려고 병풍 깔고 쇼를 한다니까. 상사님, 정말 아파요, 허리가. 별거 아니야. 근육통이야. 파스나 붙여. 근데 체온이 좀 높네. 더위 먹은 거 같은데? 링거나 하나 맞고 하루 쉬어. 다음 날 새벽 태영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허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위 먹은 거라며 꾀병이라 비웃던 그날 이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밝혀집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 한여름 오전 9시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방 전체를 용광로처럼 달구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장태식은 낡은 부채를 옆에 둔 채 에어컨 없는 방에서 흰 러닝 셔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막중한 권력을 쥐고 살았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저 말없이 걷는 조용한 노인으로만 불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50년 된 낡은 군번줄이 들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그 군번줄은 이등병 시절부터 참모총장까지 오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동반자였죠. 오늘도 그는 그 군번줄을 천천히 닦으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 바로 외손자 김태영의 훈련소 수료 예정일이었어요. 우리 태영이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되는데. 태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외국에 사는 딸과 사위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20살의 태영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의무 복무를 위해 입대한 태영이 보내온 마지막 편지는 벌써 2주 전 것이었죠. 태식은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훈련이 많이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더위에는 정말. 하지만 괜찮아요. 곧 수료해서 뵐게요. 편지 글씨가 평소보다 떨려 보였지만 태식은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였어요. 1968년 여름 이등병이었던 태식도 지금의 태영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애물 훈련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군의관은 물론 동료들까지 모두 꾀병이라고 비웃었어요. 더위 먹어서 실신하는 놈이 어디 있냐며 말이죠. 결국 태식은 3일 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래서 참모총장이 된 후에도 강인한 정신력이 최고의 무기라는 철학을 고집했습니다. 혹독한 훈련 시스템을 만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나도 한여름에 훈련소에서 허리 다쳤었지. 그때도 꾀병이라더군. 태식은 자신의 등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만든 그 체계였는데 이젠 누가 부수고 있구나.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 속에서 이제 자신의 혈육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마치 지옥불처럼 보였어요. 태식은 선풍기를 최대로 틀었지만 뜨거운 바람만 돌 뿐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사고 싶었지만
참모총장 연금으로는 전기료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현관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혹시 태영에게서 편지가 왔나 싶어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우편 배달부 대신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딱 봐도 군인 냄새가 나는 청년이었어요. 혹시 장태식 장군님이신가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영과 같은 분대에 있는 이병 박민수라고 합니다. 태영이가 많이 아픈데 부대에서는. 청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태식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다져진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박민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태영이가 허리를 다쳤는데 부대에서는 꾀병이라고. 그 순간 태식의 머릿속에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리 아파서 신음하는데 꾀병이라고 비웃던 사람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이등병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식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먼지가 쌓인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 육군 참모총장 장태식이라고 적힌 명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 명함을 하나 꺼내 박민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간다. 강원도 어느 산골 훈련소. 7월 15일 오후 2시 온도계는 섭씨 3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계란이라도 익힐 듯 뜨거웠고 공기마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어요. 하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위는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다. 라는 구호 아래 신병들은 지옥 같은 장애물 훈련에 내몰리고 있었어요. 김태영은 이미 2시간째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땀에 흠뻑 젖어 온몸에 달라붙었고 헬멧 안쪽으로는 땀이 눈을 찔러댔어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허리였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둔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장애물을 넘나들 때마다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아픔이 엄습했습니다. 김태영, 뭐하냐? 빨리 안 넘어와. 김상사의 고함 소리가 운동장을 가로질렀어요. 태영은 이를 악물고 2미터 높이의 장애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뛰어오르는 순간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어요. 태영은 땅에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과 허리 전체에 불이 난 것처럼 아팠어요.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기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김상사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야, 땡볕 좀 맞았다고 들어놈이냐? 그럼 나도 실려가야겠다. 김상사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신병들은 정말 더위만 나면 이런 식이야. 일어나. 당장. 태영은 필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치 누군가 등뼈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사님, 정말 아파요. 허리가. 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김상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살짜리가 무슨 허리야? 내가 봐도 완전 꾀병이네. 야들아, 저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 다른 신병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태영이 정말 아파하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감히 상사에게 대들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태영은 동기들의 부축을 받아 의무대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치료가 아니라 또 다른 무시였어요. 군의관 이중희는
태영을 대충 훑어본 후 말했습니다. 체온이 좀 높네. 더위 먹은 것 같은데? 링거 하나 맞고 하루 쉬어. 태영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이중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허리는 별거 아니야. 근육통이겠지. 파스나 붙여. 의무관님, 정말 심해요. 다리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 태영은 간절히 호소했지만 이중희는 이미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영은 진통제 2알과 파스 한 장만 받은 채 생활관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날 밤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열기가 가시지 않고 있었고 생활관 내부는 사우나를 방불케 했어요. 하지만 태영에게는 더위보다 허리 통증이 더 큰 고문이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아프고 옆으로 돌아 누워도 아팠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새벽 3시경 태영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허리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박민수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야, 태영아, 괜찮아? 박민수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태영은 바닥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께. 태영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평택, 장태식.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박민수는 당황했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태영이 평소 자랑하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군 고위직이셨다는 말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민수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외박도 외출도 허가받지 않은 무단 이탈이었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는 태영에게서 들었던 주소를 따라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의무대에서는 태영이 또다시 쓰러져 실려왔어요. 이번에는 탈수 증상까지 겹쳐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중희는 여전히 꾀병 의심이라고 기록부에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별다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링거만 놓고 하루 더 쉬어보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한 노인이 50년 만에 다시 전투복을 꺼내고 있다는 것을요. 강원도 훈련소 정문. 7월 17일 오전 10시 이미 온도계는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면회소 앞에는 가족들을 만나려는 신병들과 그들의 부모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로 한 명의 노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한 하늘색 반팔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75세의 장태식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평택에서 출발해 3시간을 달려온 그의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면회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병 김태영 현재 의무 처리 중. 면회 불가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면회 담당 하사가 다가왔습니다. 태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김태영 면회 왔습니다만 의무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일인가요? 하사는 더위에 짜증이 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신병 상태가 좀 불분명해서요. 의무대에서 검사 중이라고 하던데. 면회는 안 됩니다, 어르신. 그의 말투에는 그저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불분명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태식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다져진 권위감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좀 아프다고 하는데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요. 어르신도 더우실 텐데 그냥 돌아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사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성의 없이 말했어요.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른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정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의 손가락이 누른 번호는 국방부 감사실 직통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감사실입니까? 장태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군님? 어떻게? 지금 당장 강원도 12사단 신병교육대에 감사팀을 보내주시오. 그리고 외부 의료진도 함께요.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병 한 명이 의료사고 의심 상황에 있어. 부대 측에서는 면회를 차단하고 있고요. 태식은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시간 내로 조치하시오. 전화를 끄는 태식은 훈련소 근처 작은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그 음식점에서 냉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소를 바라봤어요. 50년 전 자신이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훈련소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긴급 감사 실시. 오늘 오후 2시까지 모든 신병 의료 기록 준비할 것. 외부 의료진 동행 예정. 김대 대장은 당황했습니다. 몸 감사가 갑자기.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육군참모총장 장태식 장군께서 직접 현장 감사에 참석하십니다. 그 순간 대대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태식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거든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군 기강 확립의 상징이었던 인물, 그리고 현재의 신병훈련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장태식 장군이 왜 갑자기? 김대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태영이라는 신병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신병이 면회 차단된 상태인데. 김대 대장은 급히 김태영의 인사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보호자 장태식 조부 더 자세히 보니 비상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왜 미리 확인 안 했어? 김대 대장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참모총장의 외손자를 꾀병 환자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면회까지 차단했으니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오후 1시 30분. 훈련소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감사실 직인이 찍힌 공문을 든 감사관들과 민간 의료진이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장태식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여전히 땀에 젖은 하늘색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김대 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영접에 나왔습니다. 태식은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면회 담당 하사는 어디 있소?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까 내가 왔을 때 신병 상태가 불분명하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좋소. 그럼 지금 당장 그 불분명한 상태가 뭔지 확인해 보겠소. 태식은 감사관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의무대부터 시작하시오. 그리고 김태영이라는 신병의 지난 일주일간 모든 기록을 가져오시오. 그제서야 간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식의 차가운 시선이 훈련소 전체를 훑고 있었고
감사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오후 2시 연병장은 폭염주의보로 모든 훈련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감찰은 예정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장태식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는 의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음속으로는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더웠고 그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었죠. 의무대에 들어서자 이중희가 급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의무대 이중희입니다. 하지만 태식의 시선은 이미 책상 위에 놓인 의무기록부로 향하고 있었어요. 감사관이 그 기록부를 집어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김태영의 의료 기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7월 15일 훈련 중 낙상. 환자 허리 통증 호소. 여기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태식의 눈빛이 변했어요. 꾀병 의심. 더위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판단됨. 꾀병 의심이라고 기록했군요.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의무대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중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요즘 신병들이 여름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라는 게 뭡니까? 태식이 고개를 들어 이중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중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요즘 젊은 신병들이 훈련 빠지려고 병풍 깔려고 쇼하는 거죠. 특히 더위 먹었다, 허리 아프다 이런 식으로요. 이중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도 잘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그때 태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명패였어요. 전 육군 참모총장 장태식이라고 새겨진 그 명패를 의무대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훈련 체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의무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체계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이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의무병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태식은 계속해서 의무기록부를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7월 16일 제내원. 환자 지속적 통증 호소 하나, 특이 소견 없음. 꾀병 가능성 높음. 특이 소견이 없다고 했는데 엑스레이는 찍어봤습니까? 태식이 물었어요. 이중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찍지 않았군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혈액 검사는요? 신경학적 검사는요? 이중희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요? 태식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어요. 20살 청년이 허리 아파서 울부짖는데 제대로 된 검사 한번 해볼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상사가 급히 들어와 경례를 했어요. 보고드립니다. 김태영 신병이 또 쓰러졌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또 쓰러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아침부터 계속 허리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생활관에 누워 있습니다만. 김 상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식은 벌떡 일어섰어요. 당장 안내하시오.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태식은 동행한 민간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 준비하시오. 그리고 구급차도 대기시키고요.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움직였어요.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김태영은 침대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호흡도 얕고 빨랐어요. 태식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려봤습니다. 뜨거운 열이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 즉시 검진해 주시오. 민간 의료진이 김태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주변에 있던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척추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왜 방치했죠? 그 순간 태식은 주변 간부들을 돌아봤습니다. 김상사, 이중희,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김대대장까지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흘리는 땀은 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중희, 태식이 조용히 불렀어요. 예, 장군님. 당신이 꾀병이라고 했던 그 증상이 실제로는 척추 손상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김상사. 이번에는 김상사를 불렀습니다. 예, 땡볕에 드러눕는다고 했던 그 신병이 실제로는 하반신 마비 직전까지 간 상태였군요. 장군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몰랐다고 하는군요. 50년 전 내가 이 체계를 만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태영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체계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변해 있군요. 태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침묵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훈련소는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후 4시, 여전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간부들의 등골은 오싹했어요. 장태식은 대대장실로 향하며 감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시오. 특히 김태영 관련 영상 자료가 있다면 모두 가져오고요. 김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상 자료요? 요즘 훈련소마다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들 말입니다. 태식의 말에 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0분 후 대대장실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CCTV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의자에 앉아 차례대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훈련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 오후 2시 영상에 다다르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화면 속에서 김태영이 장애물을 넘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태영의 모습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김상사가 쓰러진 태영에게 다가가더니 군화로 그의 배를 툭툭 찼습니다. 일어나라고. 이 정도로 뭘 그래? 영상 속 김상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태영은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허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상사가 태영의 멱살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태식의 주먹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 대대장과 간부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16일 영상에서는 더욱 가혹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의무대에서 나온 태영을 김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꾀병 부린다고 실컷 놀았지? 이제 벌 받을 차례다. 그리고는 뜨거운 햇볕 아래 운동장에서 태영 혼자 팔굽혀펴기를 시켰어요. 화면 속 태영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허리 때문에 자꾸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마다 김상사는 제대로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다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태영은 30분 넘게 그 뜨거운 운동장에서 고문 같은 체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의무대 영상이었어요. 태영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이중희는 대충 듣기만 하고 진료 거부를 했습니다. 또 왔네? 파스나 더 붙여. 그리고 꾀병 부리지 말고. 그때 태영이 정말 아파요.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라고 말하자 이중희는 짜증을 내며 태영의 멱살을 잡았어요. 야, 이 새끼야. 나보고 바보 만들려고? 그리고는 태영을 의무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영상을 다 본 태식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부대 전체에 유출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김 대대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신병 꾀병 사례로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교육용이라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척추가 부러져가는 신병을 꾀병 사례로 교육했다는 겁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김 대대장은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부대 전체에 통보하시오. 무엇을요? 해당 신병은 김태영 전 육군참모총장 장태식의 외손자라고요. 태식의 말이 떨어지자 대대장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30분 후 부대 전체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전 간부 및 신병에게 통보합니다. 지난 며칠간 화제가 되었던 신병 꾀병 영상의 주인공은 전 육군참모총장 장태식 장군의 외손자 김태영 신병입니다. 해당 신병은 현재 척추 손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신병들은 수저를 내려놓았고 간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꾀병쟁이라고 비웃었던 그 신병이 바로 참모총장의 외손자였던 것이었어요. 특히 김상사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군화로 찬 그 신병이 멱살을 잡아 일으킨 그 신병이 참모총장의 혈육이었다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중희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호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멱살까지 잡았던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참모총장의 외손자를요. 그는 벌써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날 저녁 부대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위기였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생활관도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 한편 태식은 부대 숙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자신의 외손자에게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만든 시스템이 이렇게 변질되다니. 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바꿔야겠군.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7월 18일 오전 6시. 태식은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휴대폰에는 병원에서 온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김태영이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태식은 서둘러 육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만났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요추 4-5번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었고 척추 신경이 심하게 압박된 상태였어요. 의사의 말에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을 것으로 보십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됐을 겁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될 뻔했습니다. 태식은 병실로 들어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태영을 바라봤어요. 수술 가운을 입고 누워있는 20살 청년의 모습이 5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자신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을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병실 의자에 앉아 태영의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7월의 뜨거운 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내가 만든 체계가 내 손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제 다시 바로 잡아야지. 오후 2시 태식은 병원 상담실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병훈련 의료실태 긴급보고서였어요. 그는 지난 3일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김태영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까지요. 보고서 작성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장군님, 무슨 일입니까? 감사 결과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장관, 지금 당장 만나야겠소. 태식의 목소리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어요. 어디서 뵐까요? 내가 지금 육군병원에 있소. 여기로 오시오. 병원에요? 무슨? 설명은 만나서 하겠소. 그리고 의무사령관도 함께 데려오시오. 1시간 후 국방부 장관과 의무사령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식은 그들을 태영의 병실로 안내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꾀병쟁이라고 불렸던 신병입니다. 장관과 의무사령관은 수술복을 입고 누워있는 태영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요추 디스크 파열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루만 더 늦었다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을 뻔했고요. 태식은 준비해온 보고서를 장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실상입니다. 제대로 읽어보시오. 보고서에는 김태영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의 유사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장군님, 이건... 장관이 보고서를 읽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오진된 사례가 전군에 걸쳐 최소 50건은 됩니다. 태식의 말에 의무사령관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태식은 태블릿을 꺼내 훈련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김상사가 쓰러진 태영을 군화로 차는 장면, 이중희가 태영의 멱살을 잡는 장면들이 순서대로 재생되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진이 환자를 폭행하고 부하를 보호해야 할 간부가 부하를 학대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강한 군대입니까?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무사령관은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참모총장이 되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변질되어 있었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식은 태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해당 부대 간부들을 모두 문책하시오. 그리고 정군 의료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태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해당 부대를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소. 장관과 의무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식은 병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태영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태식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권력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구나. 태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열기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건 내 의무였어. 7월 19일 오전 9시 강원도 훈련소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젯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전 참모총장이 재방문한다는 통보를 했거든요. 김대 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은 하나같이 초췌한 얼굴로 정문 앞에 도열해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가 훈련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식 혼자가 아니었어요. 국방부 장관, 의무사령관, 그리고 군 검찰 관계자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태식이 차에서 내리자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장군님, 영접에 나왔습니다. 김대 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경례를 받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관련자들을 모두 소집하시오. 김상사, 이중희, 그리고 면회 담당 하사까지요. 30분 후 대대회의실. 한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서늘할 정도로 회의실 분위기는 무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이 상석에 앉자 김상사, 이중희, 면회 담당 하사가 일렬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태식은 테이블 위에 태영의 수술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꾀병이라고 했던 신병의 척추 상태입니다. 사진 속에는 완전히 터진 디스크와 신경이 압박된 끔찍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김상사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몰랐다고요?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20살 청년이 허리 아파서 울부짖는데 군화로 배를 차고 멱살을 잡는 게 몰라서 한 행동입니까? 이중희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태식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참모총장의 외손자라는 걸 알았다면 제대로 치료했겠지만 일반 신병이면 그대로 방치했겠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 이중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태식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약 태영이 일반 신병이었다면 지금까지도 꾀병 취급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면회 담당 하사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회를 허가했어야 했는데 허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태식은 창가로 걸어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50년 전 이등병 시절 여러분이 내 외손자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신음해도 꾀병이라 비웃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태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모총장이 되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부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대, 약자를 보호하는 군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군요. 태식이 돌아서며 무릎 꿇은 간부들을 내려다봤어요. 강한 군대란 부하를 학대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부하를 보호하고 키우는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예요. 그때 태식은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칠판에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어요. 열기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의무다. 그 문장을 다 쓴 후 태식은 펜을 내려놓고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원칙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부하의 고통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그들을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처벌보다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태식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람들을 모든 부대의 교육 담당자로 파견하시오.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다른 간부들에게 직접 증언하게 하고요. 김 상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태식이 대답했어요. 내 외손자가 회복되면 그 아이가 판단할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 다시 권위가 실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처벌하겠습니다. 내 권력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영향력이 남아있더군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부대 전체 간부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나의 권력은 끝났지만 너희들의 책임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기억하시오.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요. 오후 3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태식은 훈련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김태영이 쓰러졌던 그 운동장을 바라봤어요. 뜨거운 햇볕이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태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50년 만에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했군.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월 31일, 한 달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육군병원 정형외과 병동. 태식은 오늘 김태영이 퇴원하는 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와 있었어요. 수술 후 2주간의 집중 치료를 거쳐 태영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영이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걸을 수는 없었지만 하반신 감각이 모두 돌아왔고 의사들도 3개월 후면 정상 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 상사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와 태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영아, 정말 미안하다. 김 상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군화로 찼던 그 발로 여기까지 걸어왔어. 용서를 구하러.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거든요. 태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상사님, 일어나세요. 처음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김 상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오후 2시 퇴원 수속이 모두 끝났습니다. 태영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나오자 그곳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영 상병. 장관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상병이요? 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료도 못했는데요?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한 장의 문서를 건넸어요. 특별의가사 제대 승인서다. 너는 정식으로 군 복무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았어. 그리고 이것도. 장관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장관 표창장. 군 의료 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태영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태식이 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내가 아픈 것을 정직하게 표현한 덕분에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박민수를 비롯한 훈련소 동기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정식 수료를 마치고 태영을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태영아, 우리가 너 대신 열심히 훈련받았어. 박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의무대부터 보내고 간부들도 완전 달라졌어. 태영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태식은 그런 태영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태식이 태영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아직 걷기는 힘들었지만 태영은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몇 걸음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죠?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 태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병원을 나서며 태영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 일로 기분이 어떠세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50년 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된 기분이야. 그리고 너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태식은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수료증보다 중요한 건 내 허리였어, 이놈아. 그리고는 속으로 움츠렸어요. 이 더운 여름에 내가 다시 나설 줄은 몰랐지. 하지만 그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서였겠지. 차에 타기 전 태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이런 일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태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그런 마음이야. 평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7월의 마지막 날, 여전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태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가족은 원래 서로를 지키는 거야. 태식이 태영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란다. 집으로 가는 길, 태식은 군번줄을 꺼내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이제 이 군번줄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보호의 상징으로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태식이 물었어요. 태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7월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정의감이 그날 두 사람의 마음을 뒤덮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흘러내린 땀방울 속에서 한 노인의 진짜 복무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장태식 할아버지와 김태영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위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50년 전의 상처가 오늘의 치유가 되기도 하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